105페이지에 관련 청구성의 이송과 병합. 네. 당사자와 법원 다 소송을 따로따로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 부담을 경감을 해서 한 번에 묶어서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복수의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만약에 재판을 해버리게 되면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적법이다, 저기서는 위법이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한테 보험료 부가처분이 나왔거든. 그 부가처분에 대한 무효항의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보험료 부가처분이 나왔거든. 근데 내가 돈을 이미 냈거든. 그 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했습니다. 둘 다 부가처분이 무효여야지만 인용이 되는 거잖아. 그치? 무효확인 소송은 당연히 무효해야지 인용되는 거고,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은 무효해야지 공정력이 없어서 민사법원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인용이 되고 만약에 한쪽에서는 기각이 됐다, 이러면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나와버린 거거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심리 중복과 재판의 저촉. 재판, 한 번의 재판을 통한 사건의 이례적 해결, 한 번에 해결하니까 이례적 해결인 거고, 훨씬 더 빨리 끝나는 건 맞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하나의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병합이라고 하게 되고, 이송을 통한 병합도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러한 관련 청구송의 병합은 전부 다 인정됩니다. 취소송도 마찬가지지만 무효등황이송, 부자회파인 소송, 그리고 당사자송에서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하고 당사자송하고 병합한 상황, 이런 거 있다고 했지. 산재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그 건물 짓는 것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를 써서 일을 하는 거는 갑 쪽입니까? 을 쪽입니까? 을 회사죠. 을 회사. 을 쪽이지. 그러면 보험료 부과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냐면 을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사업주를 잘못 지정한 거죠. 그래서 사업주를 잘못 지정해가지고 갑한테 했단 말이야. 실제 사건이었었고요. 갑한테 했는데 이 갑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1,000만 원은 냈고 1,000만 원 안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저쪽의 행정청 쪽에서는, 행정청 쪽은 누가 되는 거야? 그쪽은 산재보험료 누가 부과해? 피고에서 우리 얘기했었잖아. 피고에서. 산재보험료는 원래 받아가지고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냐면 근로복지공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 걔네들이 산재보험급여를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 보험료의 부과 고지 징수는 부과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지만 그 처분하는 고지하고 돈 안 냈을 때 징수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안 낸 부분 있잖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나한테 독촉압류 공매 청산 들어올 거라고요. 독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봐봐. 1,000만 원 부분에 안 낸 부분에 나한테 행정청 쪽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나한테 독촉을 할 거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사업주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 양쪽에 이쪽 천에 대해서 다 불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돈을 냈어. 근데 이건 무효란 말이지.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야. 잘못 낸 거라고. 그 다음 이쪽은 내가 아직 안 냈지. 안 냈더니 저놈이 나한테 당장 내라고 막 독촉을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는 내가 나 돈 낼 의무 없어 이러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엔 당사송이지. 하지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판례가 뭐로 보고 있다고? 민사송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채무 부존재에서 부당이득으로 가야 돼? 부당이득에서 채무 부존재로 가야 돼? 부당이득에서 채무 부존재, 이렇게 이송을 시켜서 병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A법원, B법원에 이렇게 가 있단 말이야. 그럼 B법원 쪽에서 이송 결정을 내려서 A법원 쪽으로 보내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이게 어디로? 채무 부존재, 이게 본체가 돼갖고 일로 이제 붙어버리는 이런 방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청구송의 이송병합은 여기도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44조 1항이 아니라 2항이야. 행정소송법 44조에 당사자 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죠.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가 1항, 2항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소변경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44조 1항에서 준용해.
근데 관련청 구성의 이송병합은 44조 2항 쪽에 준용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2항 쪽에 뭐밖에 없어? 관련청 구성 이송병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도 준용이 되고 다만 얘는 2항이다. 그 다음 관련청 구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그죠?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영업 못해서 손해발생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취소이 주된 청구 본체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국가배상이 관련 청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취소의 대상이 되었던 영업정지 처분, 그것이 국가배상 청구송에 뭐가 되는 거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선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먼저 위법이어야지 다른 요건이 추가로 충족이 되면 국가배상이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결 문제로 된다고요. 그 처분이 관련 청구 소송의 법률상이나 또는 사실상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쪽에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 선결 문제로 나서게 되는 게 배당상 표재계의 배당상이야. 배당상. 그 다음 표재계는 양쪽 다 취송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다. 하나는 1호, 하나는 2호입니다. 배당상 표재계 총 6개, 배당상은 1호, 얘네들은 민사소송, 얘네들은 선결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표재계, 얘네들은 취소소송, 얘네는 2호 쪽이 되는 겁니다. 2호 쪽이. 관련 청구성의 이송이라는 것은 한쪽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다른 쪽 법원으로 이전시키는 것, 재판을 이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송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에서는 그 이송 규정을 뭐에 대해서 두고 있다? 관련 청구 쪽에 두고 있다. 관련 청구성 쪽에. 요건 우선 이송을 하려면 A법원, B법원, 법원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각각 다른 법원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병합심리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송을 해갖고 반드시 병합하는 건 아닌데 얘는 반드시 병합되는 거라고요. 병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청구, 2청구에서 2청구를 A법원 쪽으로 보낸다 하게 되면은 그 2청구를 1청구에다가 병합시킬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한 번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살피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관련 청구승이 계속된 법원 쪽에서 우리 B법원이라고 칩시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법원이 하게 된다. 여기는 직권됩니다. 직권. 소 변경, 교환적 변경과는 좀 다르죠. 지금 여기서 이송을 통해서 병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소송 하나가 종료되고 하나가 새로 시작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 시작되는 부분 뭐가 있어요? 아니죠. 원래부터 1청구, 2청구 둘 다 있었던 거잖아. 있는 건데 그냥 합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 당사자는 법원의 이송 결정 및 이송 신청의 각각 일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퇴로가 따로 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 모두 다 불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좀 가만히 혼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효과 보시게 되면은 이송 결정이 내렸을 때 뭘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전송, 반송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했지. 전송 다른 데로 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반송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이송이 되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A법원에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다음 병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 수개의 청구를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관련 청구송이야 관련 청구송 갖다 꽂아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목적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얘기들이고요.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러나 행정법원이 관련 청구로 이제 민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행정소송에는 뭐가 인정돼? 직권심리주의 등의 그 행정소송 안에 특별한 절차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걸 병합시키면 얘네들도 인정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 위에서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같이 밥만 먹는 거야. 알겠어요? 같이 밥만 먹는 거야. 쉽게 이렇게 생각해. 엄마가 밥상을 2개 안 차려도 되는 것 뿐이야. 밥상 하나만 차려놓고 같이 먹는 거야. 다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 식구들 밥 먹을 때는 거기에다가 몇 첩 밥상을 차려주십니까?
보통 한 15첩에서 25첩 정도를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숙하는 친구들은 1첩 밥상을 주죠. 예, 많으면 2첩, 김치와 김, 요 정도, 그죠? 김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식탁 위에다가 15첩 밥상을 딱 차려놨으면 그 중에서 15첩을 우리는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하숙 들어온 친구는요, 그 중에 2첩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허용 여부를 이제 붙여놔야죠. 이렇게 너는 먹을 수 있다, 이건 못 먹는다,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냐? 네, 배고프다, 그치? 네. 엄마 밥 먹고 싶다. 그래서 민사수송이 우리 집에 왔다고 해서 민사수송 우리 식구는 식구지. 예, 가족은 아니야. 알겠어요? 식구긴 한데 가족은 아니야. 예, 우리 거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하숙 안 치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쥐가 우리 엄마 뭐 모시고 그럴 거 아니잖아. 그만큼만 먹으라 이거야. 김하고 김치면 됐지. 그냥 참기름 주면 되죠. 참기름. 요즘 인터넷 참기름 내가 얼마 전에 샀는데 우와, 만 얼마밖에 안 줬거든. 참기름이 이만한 통이 왔어요. 이게 뭐 몇 리터 이런 거에는 개념이 별로 없어. 개념 없어갖고 이거 좀 싼 거 같다 막 이렇게 주문을 한 거야. 주문을 했는데 우와, 참기름 이만큼이 온 거야. 이걸 밥 비벼 먹으면 이거 한 10년 먹겠는데 싶은 거야. 우리 엄마 참기름보다는 맛은 없긴 하던데.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민사소송의 행정소송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 관련 청구 2호에 있는 취소들은 어때요? 걔네들은 원래부터 행정소송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친구들이잖아. 그치? 표제계. 걔네들은 적용될 수 있지만 배당상 민사소송은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 병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적법한 취소송 등은 이제 취소송이 아닐 수도 있다 얘긴데, 본체 소송이 적법해야 된다고. 본체 소송이 기본적으로 본체성이 적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경 그러면 구소하고 신소의 문제가 있지. 소병합 그러면 주된 청구하고 관련 청구가 있지. 여기서 병합에서는 주된 청구, 관련 청구, 주된 청구는 본체성이죠. 둘 다 적법해야 돼. 둘 다. 예, 그래야지 둘 다 심리할 거 아닙니까? 둘 다 재판하려면 둘 다 적법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이 관련 청구는 본체송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 올라타려면 당연히 본체송도 건재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죠. 본체도 당연히 적법해야 돼요. 그런데 소변경은 어떠냐? 구소가 부적법해서 각하될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만 적법하면 돼? 신소만 적법하면 되는 거지. 총 4개 중에 4분의 3 이거야. 4분의 3. 구소 신소에서는 신소만 적법하면 되지만 주된 청구 관련 청구에서는 둘 다 적법해야 된다. 본체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놈아가 행정소법 10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련 청구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소변경이든 병합이든 둘 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요번에는 관련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제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니까 소변경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병합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어느 쪽으로 가는 거다고? 주된 청구 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주된 청구 쪽으로. 부적법한 본체 소송, 원래는 본체성이 적법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청구 사건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죠? 기억나지? 뭐야? 밑에 내려가면 헉헉거리니까 힘들어, 시험 미치겠다 막 그러니까 형이 뭐라 했는지 알아? 읽으라고 그래. 읽는 게 공부야. 그래서 자기가 읽어서 자기 귀가 열려야지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읽으라고 그래. 그리고 다 읽으면 그냥 끝내. 그럼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 형은 수업하다가 막 너무 힘들면 그 중에 제일 공부 안 하는 학생, 조는 학생한테 자네 한번 읽어보게나. 수고했네. 쉬었다 가지. 네. 훌륭한 방법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하우가 그렇군요. 네. 나도 노하우가 많이 생긴 편이긴 한데 원래는 판서를 그림을 쫙 계속 그리고 진도는 못 나가지, 예쁘기만 하지, 뭐 이런 그랬는데 이제 힘이 들어갖고 판서를 웬만하면 하죠. 말로.
말로 다 되는데 뭐. 예, 그래서 우선은 있잖아. 본체가 부적법하지. 그러면 이 친구가 침몰할 때 그 위에 올라탔던 누구도 같이 침몰해? 예, 저 관련 청구도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합 청구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관련 청구 지는 적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가 적법이어도 본체성이 부적법해서 침몰하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데 근데 그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에서는 본체가 누구였니? 취수성이 본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때 당시에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거부가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거부가 처분이 아니니까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하면 각하 부적법이잖아. 취소송 쪽이 부적법이잖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금 지급 청구송이라는 당사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이쪽조차도 부적법이었잖아요. 양쪽 다 부적법이었습니다. 이게 뭐 관련 청구가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관계없이 주된 청구 본체가 되는 거부처분 취소송이 부적법이면 그냥 싸그리 다 각하시키는 게 맞았었는데 뭐로 봤었어? 소병합 청구에는 소변경 신청의 취지가 포함된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변경의 일종으로서의 추가적 변경, 이 바로 병합이잖아. 예, 그러니까 병합 청구에는 변경 신청의 취지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구소 신소의 문제로 봐버렸었죠. 그러면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소급표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소급표가. 그래서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문제로 봐버리고 나니까 그 처음에 있었던 대상 적격 흠결로 각하 대상이었던 거부처분 취소송이 그래도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기된 것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당사소송 적법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렸던 그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소병합. 당사자의 숫자 몇 명이니? 원래는 원고하고 피고하고 합쳐서 2명이죠. 당사자가 2명인데 근데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일 때도 있단 말이지. 그게 바로 주관적 병합이에요. 주관적 병합. 원고하고 피고 1대1 관계에서 중간에 사건이 여러 개야. 이래가지고 A 청구, B 청구, C 청구, D 청구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객관적 병합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A 청구, B 청구, C 청구, D 청구 이렇게 청구도 여러 개지만은 그 과정에서 병합시키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3명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럴 때는요 사람도 늘어났네. 그래서 주관적 청구, 주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병합.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그딴 표정 지으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다리가 아프지. 씨. 미치겠다. 요 시기가 참 힘들어. 진인동에 요 시기에 앉아서 내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 그쪽이 수업이 워낙 많아갖고 아침 저녁 계속 하거든. 월화만 내가 저녁으로 빼놓고 이러고 있는 중이어서 거기 앉아서 하면 얼마나 편한데. 내 의자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것도 쓴다면 말이지. 여기는 이게 안 돼. 그 해봤는데 이게 꽂아갖고 안 돼. 거기는 내가 이거 전파해가지고 강사를 이거 다 쓰거든. 이게 옛날에 신림동에서 여기 뭐가 있었냐면 1등 강사에 대한 예우였어. 무선 마이크지. 무선 마이크. 이렇게 저 연예인들 쓰는 거. 양손이 자유롭잖아. 양손이 자유로우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1등 강사의 예우. 1등을 딱 하면은 선물로 사주는 거야. 원래 그쪽에 문화였거든. 그래서 나 1등 쳤을 때 마이크를 안 주네. 그러니까 바로 사다 드리겠습니다. 빨리 갖고 와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엔 또 그런 룰도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전파했지. 나랑 친한 강사들은 모두 무선 마이크를 쓰도록 한다. 좀 멋있잖아. 앉아있고 막 이렇게. 힘들어. 미치겠네. 주관적 병합 여러 명. 알겠어? 여러 명. 객관적 병합 꼴랑 2명. 알겠지? 꼴랑 2명. 이게 문제로 나오겠나. 그지? 그 다음에 병합의 시기. 애당초 처음부터 여러 개 청구를 한 방에 묶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하다가 나중에 병합시키는 방법도 있겠지. 그게 뭐야? 후발적 병합, 추가적 병합. 나는 후발적 병합이라는 말이 더 입에 잘 붙는데, 착착 달라붙잖아, 이거. 그죠? 추가적 병합, 이게 애당초가 추가적 변경이 병합이잖아. 그래서 그닥 별론데, 사람들은 추가적 병합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나도 책에 대한 제목은 추가적 병합을 달아놓은 거니까, 추가적 병합이라고 하면 후발적 병합이라고 느끼면 돼요. 뭐예요?
먼저 본체 제기해 놓고 뒤에다 갖다 붙이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의 순서, 요거 이제 조심하고, 단순한 병합, 병합의 태양, 태양이죠. 태양, 금성, 수성, 목성, 그런 거 얘기하는, 수금지압, 목도, 천해명,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역시. 그렇고, 단순한 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단순해, 단순한 병합 뭐야? 단순해. 다 해줘. 이거야, 다 해줘. A 청구, B 청구나 다 궁금해. 재판 다 해줘. 이게 단순한 병합이고, 병합 청구할 때.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하고 선택적 병합. 요거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선택적 병합이라는 거는, 아까 그걸로 한번 해볼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거 한번 해봐. 나한테 뭐 돈 내라고 했어. 부가처분이 나왔거든. 근데 말도 안 돼. 무효야. 그러면 있지, 내가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돼. 둘 다 할 필요 있어? 뭘 둘 다 해. 하나만 이기면 나는 돈 안 내도 되는 게 확인되는데, 둘 다 확인 소송이잖아. 이럴 땐 아무거나 네 편한 걸로 하셔잉. 이렇게 해서 선택적 병합을 청구하면 돼. 둘 중에 하나.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뭘 제일 좋아하겠어? 법원에서는 단순 병합 제일 짱나하겠지. 다 해야 되잖아. 선택적 병합 제일 좋아하겠지. 지가 제일 잘하는 걸로 아무거나 하면 되지. 예비적 병합은 이건 몰라. 왜냐면 예비적 병합은 뭐 A라는 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걸고 B라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걸어. 근데 이 주의적 청구가 먼저 하는 거야. 1차적 청구거든. 1차적 청구가 인용이 되면 그 인용이 2차적 청구, 예비적 청구의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예비적 청구는 재판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의적 청구가 인용이 안 되잖아? 각 하나 기각이 되면은 뒤에 것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뒤에 거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비적 청구하고 선택적 청구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양립 가능 여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양립된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하고 부가처분 무효확인 소송하고 양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둘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양립할 수가 없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A 처분이 위법이야. 근데 그 A 처분이 취소 사유이면서 무효 사유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합격이면서 불합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럴 땐 양립이 안 되잖아. 양립이 안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고를 대상이 아니라고. 그럴 때는 원고가 순서를 매겨줘야 돼. 이럴 때 이 예비적 병합의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오늘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물 건너갔네. 아주 미치겠다잉. 그지?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래. 이제 이거야. 새만금 사건.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보통 소송할 때 다 이렇게 해.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에 새만금에 뭐가 나왔냐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나왔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나오면은 뭘 하게 되는 거야? 공유수면, 바다수면을 매립, 채워버린단 말이야. 그럼 땅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뭐야? 간척사업이잖아. 간척사업. 거기 간척사업 다 해버리면 자연생태계 다 파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환경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한단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나왔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거야.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네. 시간이 지나봐야 제3자 소송이니까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알아버렸어. 처분의 존재를 알았는데 알고 90일 놓쳤어. 알고 90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지. 그래서 매립면허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제소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뭘 제기하냐면 매립면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근데 제소기간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우리 오늘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뭐야? 취소소송은 본안재판에서 유리하고 무효확인소송은 소송재판에서 유리하다. 그치? 그러면 무효확인소송이 소송재판에서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먼저 뭘 걸어? 매립면허 무효확인소송을 걸어 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반대 상황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로 뚫리면 되는 거니까 뭘 하냐면 그 매립면허 취소 처분을 신청해. 취소 처분을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거부하겠지? 그럼 거기다가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거야.
거부처분 취소송을 두 개야. 매립면허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 두 개를 제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매립면허가 만약에 위법이잖아. 그러면 매립면허가 위법인데 그 취소를 신청한 걸 거부하게 되면 이 거부도 위법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오는 거라고. 매립면허가 위법이기 때문에 거부가 위법인 거야. 그러면 이 거부의 위법성의 정도는 매립면허의 위법성의 정도와 동일하게 파악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는 매립면허 무효확인성이고 그러면 하나는 매립면허 거부처분 취소는 매립면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거잖아. 결국은 여기는 무효사유 여기는 취소사유란 말이지. 그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지. 거부처분의 위법은 어디서 도출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다? 면허처분의 위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취소사유면 이것도 취소사유고 거부처분도 이게 무효사유면 이것도 무효사유란 말이야. 그러면 거부는 잠깐 빼고 이렇게 매립면허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매립면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매립면허가 취소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의적 청구로 매립면허 무효확인송을 걸어.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로 거부처분 취소를 거는 거야. 그에 대한 취소 처분을 신청했다가 거부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주의적 청구 부분에서 말이야. 여기서 무효확인송이니까 뭐 소송 요건 깨져서 뭐 날아갈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본안 들어가겠지. 그게 바로 환경영향평가법 근거로 원고적 경위 인정시키고 들어간 케이스거든. 그래서 들어가겠지. 들어갔는데 위법은 맞는데 무효사유가 아니야. 그럼 그놈만 못해. 기각되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 재판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인용된 게 아니니까. 승소되면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 끝나는 거라고 했지. 근데 승소가 아니라 패소잖아. 그러니까 예비적 청구 넘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또 재판을 또 했어. 근데 거기도 기각됐어. 이렇게 됐던 사건이거든. 뭐라고? 무효 사유이면서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립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예비적 병합을 하게 된다. 예비적 병합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논리적 선후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되는 상황이 된다. 주의적 청구를 먼저 재판한다. 만약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 인용 판결이 나오면 예비적 청구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인용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예비적 병합. 그다음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그냥 원래 교수님들도 그러고 맨 끝에 한마디 넣는 거야. 절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거기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죠.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고 또 이게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이렇게 늘어나면 아니 그래 버리면은 예비적 청구 쪽의 피고는 얼마나 불안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밑에 봐봐 최근 판례 민사소송법 70조 1항 이거거든. 70조 1항에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아예 명문으로 인정했어.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108페이지 요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건 다 읽어볼까?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관련 청구소에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뭐야? 배당 상표 제기에 당 들어가 있지. 당다라당당 들어가 있는데 이 당이 되게 웃긴 거잖아. 그치? 이거 한번 볼까? 우리 저기 협의회식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씨 얘기하면 끝나겠네.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테마거든. 과온합법 금원 반환 청구 사건이에요. 과온합법 금원 반환 청구 사건이라는 것은 안 내도 되는 돈을 잘못 냈다는 거야. 전제가 이게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 나중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두 개 비교해야 돼요.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야. 과온납부 금원 반환 청구는 부가처분이 위법이야. 위법이어서 안 내도 되는 건데 이미 납부를 한 거야. 초과납부 금원 반환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가처분이 적법이야. 그런데 더 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1천만 원이야. 이렇게 있어.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1천만 원이야. 그런데 요 1천만 원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법이야. 위법이니까 안 내도 되는데 이만큼 노랭이만큼을 낸 거야. 그러니까 저 1천만 내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1천만 원이 요게 적법이야. 근데 얘가 이체를 잘못한 거지. 여기 1,000이 더 있어. 총 2,000을 낸 거야. 총 2,000을 냈으면 추가 낸 부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초과납부금은 환급청구 사건이고, 저쪽은 아예 부가처분이 위법인가. 지금 위법, 얘는 적법. 위법, 적법. 적법인데도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얘가. 그래서 과언납부금은 청구 사건. 이거는 내가 만든 그냥 유형인데,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수많은 판례들을 이 안에 묶어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다 따로따로 산계돼 있으면 기억도 못해. 요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요게 부가처분이 지금 위법이잖아. 부가처분이 위법이면은 그게 뭔 사유일 때가 있을 수 있겠고, 취소 사유일 때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일 때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우리가 만약에 1유형이다, 여기를 2유형이다, 여기를 우리가 3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유형을 우리가 순서를 한번 매겨보고요. 매겨보고 이제 여기다가 돌려받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불복 방법을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나 걸어보시고, N 항고소송을 한번 걸어보시고, N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이렇게 하나 걸어놔봐요. 요래 했지. 그러면 첫 번째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부가처분이 이렇게 있지. 부가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원인이 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요래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한 거야? 과오납이 발생을 했지. 어서 모든 게임이야, 이거? 무효확인 소송. 안 배웠구나, 아직 우리. 거기서 또 나와.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설명에서 살짝 뭔가 장애가 생길 수 있겠는데, 먼저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야.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왼쪽 얘는 뭐냐면, 얘는 불가증력이 발생을 안 한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이야. 발생한 상황이야. 그럼 불가증력이 발생을 안 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한번 들어가봐.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법관계에는 그 흠결된 영역이 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법규정 끌어다 쓴다고 했잖아. 유추적용,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741에 이렇게 있는데, 요건이 1, 2, 3, 4가 있단 말이야. 3, 4 랄랄랄랄랄라. 이건 뭐지? 이득, 손해, 인과관계,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 없이. 아씨, 여름인데, 그치? 해변으로 가야 되는데. 원인 없이, 요게 포인트야, 요게. 법률상 원인은 뭐가 되고 있냐면, 저 돈 낸 거에, 원인은, 법률상 원인은 저 부가처분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부가처분의 효력. 효력이 없으면 돈 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취소사유라고 했지. 취소사유면 이 친구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공정력이죠. 공정력. 구성 요건적 효력이 있지. 그러면 부당이득이 성립됐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려면 이쪽에 있는 민사법원은 뭐부터 판단해야 돼? 이 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결 문제로 나서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 방어막이 있잖아. 방어막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함부로 가갖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 막혔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저 처분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에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처분의 효력은 있는 거니까 법률상 원인은 있는 거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면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됐지. 안 됐으면 기각. 기각이란 말이야. 기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어막 뚫어야지. 방어막을 뚫으려면 뭘 제기해야 되냐? 저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라는 것은 공정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지. 깨버려야 될 거 아니야. 방어막을 깨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취소를 제기해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취소를 제기하면 소송의 목적이 뭐야? 돈 돌려받는 거잖아. 이미 기납 상태니까. 그치? 돈을 낸 상태니까, 돈을 돌려받는 건데, 그러면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됐을 때 나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행정청한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기속력이잖아. 기속력. 근데 걔한테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행정소송법 제30조에는 일반 규정, 기속력, 그 다음에 제처분 의무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그 기속력으로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 뭐라 불러 상관없고 이거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잖아. 이렇게 적극적인 의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명문에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부가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친구는 나한테 돈을 안 줄 거라고요.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뭐야? 목적 달성 불가. 효리상 인가에 상 걸렸단 말이야. 상 걸렸으니까 얘는 뭐가 없어?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 부인 사유 발생했지. 효리상 인가에 상 걸려가지고 협의의 소익의 원칙으로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냐?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여기서 만약에 취소 판결을 받아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하지, 그럼 뭐가 되니? 무효가 되지. 무효가 되니까 이 민사법원이 가서 무효라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명령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잖아. 취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여기 와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 그게 바로 뭐야? 부수되는 이익이지.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잖아. 당장은 부인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회복되는 이익이 있잖아. 자기 절차는 아니지만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인정돼? 협의의 수익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저 취소는 허용이 되는 놈이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지. 취소이 허용이 되면 본안 들어가 봐. 우리가 전제를 뭘로 깔았어? 위법. 취소해라 전제를 깔아놨지. 그러면 본안 들어가면 인용 판결 나오겠지. 그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인용 판결이. 뭔 소리야? 여기서 얘가 인용 판결이 나오겠지? 얘가 인용 판결이. 취소 판결이 나올 거야? 그러면 취소 판결 나오면 얘도 인용 판결 나오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그치? 깼으니까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오케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는 것은 행정소송법 총론의 행정법 서설 파트의 논점인가 하면은 여기서 국가배상 청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과행정에서 돈 돌려받는 요 게임이 요건 또 강론 파트야. 이게 총론하고 강론이 완전 섞여 있는 파트거든.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커. 총론처럼 물어보면서 강론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게임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받는 돈하고 이럴 때는 이 공과행정 이렇게 돈 내라고 했을 때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받아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돈 내라고 하는 공과행정. 돈 내라고 하는 공과행정에서 국가배상을 들어가면은 부당이득으로 받는 금액하고 같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사용할까 안 할까? 국가배상. 사용 안 한다는 거지. 왜 안 하냐면 여기서는 객관적으로다가 처분이 위법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취소만 시키면 끝나는 거야. 근데 국가배상에서는 뭐가 있어?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려면 공무원행위 되고 직무행위 되고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이렇게 해서 7개 요건 중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바로 고의과실이야. 고의과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이든 우리 쪽의 국가배상이든지 간에 과실을 입증해야 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여기는 공무원이 잘못이지 공무원이 과실을 범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주관적 과실을 입증하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되면은 이거 논의는 안 한다고. 주관적 과실이라는 거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효 사유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취소 사유 불가능형 이거부터 볼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첫 번째 취소 사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하면 기각되겠지. 기각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불가증력 발생했다는 것은 제일 소개한 도가 있다는 거잖아.
소의 이익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결을 볼 수가 있었을지 몰라. 그런데 얘는 이미 뭐예요? 얘는 도가 됐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하를 면할 수가 없어.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제소기간에 애누리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도가 돼서 이제 끝났지? 그럼 취소 못 시키잖아. 취소 못 시키면 취소 소송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취소송, 이게 1소송, 이게 누구를, 뒤에 있는 이 권리소송, 2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지지보족해줘야 된다고. 지원사격 때려야 되는데 지원사격을 때릴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진 거야. 그럼 얘는 뭐 끝내 기각을, 이 새끼는 그냥 각하고 그냥 죽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이때는 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국가배상 가갖고 지가 또 연락에, 쥐가 시간 놓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게으르다가 이 난리 난 거니까, 그쵸? 그래 머리 나빠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몸이 좀 고생해야지. 그래서 가서 죽자고 과실 입증해 봐야 되는 거야. 과실 실패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무효사유란 말이야.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먼저 뭐부터 보라고? 부당이득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란 말이야. 순서대로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럼 어찌 되나? 저 친구 무효잖아. 구성요건적 효력가 없지. 그럼 이 민사법원, 권한없는 법원도 가서 그냥 만져보면 되는 거잖아. 무효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부당이득 성립했다. 인용 판결. 배상해라. 반환해라. 라고 명령 판결 나오겠지. 이거 된다고. 아이고, 인용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라고요. 이행소송이라고. 돈을 내놓는 걸 이행하라는 소송이야. 직접적 구제수단이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건 무슨 소송이 되는 거야?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무효확인 소송 확인소송이잖아. 확인소송이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본안을 들어갔다고 쳐. 그럼 무효사유잖아. 그럼 인용 판결 나오겠지. 그럼 무효확인 판결 나왔지? 그럼 나는 아싸 이러면서 판결문 받아갖고 아예 막 이러겠지? 자랑질 하면서 이걸 들고 어딜 가? 여기 민사법원을 가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민사법원에 가갖고 이걸 제출하겠지. 나 이거 무효인 거 확인받아왔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했어요? 병신 그럴 거야. 그치? 뭐한 짓이냐. 그냥 나한테 오면 내가 알아서 돌려주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앞에 거쳐왔냐 이거야. 부가처분이 무효라는 걸 확인을 꼭 받아와야 돼? 받아올 필요 없지. 왜? 구성요건적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스스로 무효라는 걸 확인하고 인용판결 내려줄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갔다 왔냐 이거지. 굳이 뭐하러 갔다 왔냐.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지. 그래서 보충성 원칙상 과거에는 여기다 무효항소를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 각하시켰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굳이 그것을 왜 확인받으려고 하느냐.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 여기에 이렇게 이행소송이 불가능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확인이라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엄연히 되는데,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뭐 굳이 왜 그러고 앉아있냐. 그래서 각하를 시켰었단 말이야. 각하를 시켰어. 옛날에는 종전 판례 뭐라고? 각하 이랬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 무효확인 소송은 지금 우리가 확인의 이익, 즉시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에서 논의되는 법리거든. 근데 이거는 항고소송 아니냐 이거지. 이게 진짜 확인소송이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단순히 확인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가처분 사건에서 판례가 각하를 안 시키고 기각을 시켰어.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 판례 변경이었거든. 뭐가 바뀌었냐 이가. 왜 원래 종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니까 각하를 시켜왔는데 왜 이번엔 본안을 집어넣어가지고 재판을 해줬느냐. 해줬으니까 인용기각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야. 왜 그랬느냐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아까 전에 여기다가 취소 판결 나오면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이 없어서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효리 상인가에 상해 걸린다고 했지. 근데 그러한 문제는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무효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취소 소송에서 협의의 소액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런데 여기는 취소송 쪽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무효확인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은 현행법상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지만 하지만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 판례가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구제를 시키기 위해서 법리를 조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권리구제 필요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은.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학자들은. 저 판례가 설명을 한 건 아니야.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 무효확인 판결을 받으면 기속력 인정 돌려준단 말이야. 돌려주면 이게 단순히 확인만 받는 소송인 거야? 아니면 이행소송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행소송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아예 이것만 제게 돈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니까? 그럼 이행소송이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생긴 건 확인소송인데 실제로 이행소송의 역할을 수행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저놈아도 무효확인소송도 이행소송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이행소송인데 어찌 하나는 확인소송, 하나는 이행소송, 하나는 직접적 구제소송, 하나는 간접적 구제소송이라는 그런 보충성의 관계가 성립이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이제는 둘이가 또이또이 대등한 관계인 거야. 대등한 관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효사유에 이렇게 제기하면 인용 판결 나온다고 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또는 되는 거야. 또는 선택적 청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사유일 때는 있지. 그때는 이렇게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서도 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돈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가면 되는 거야. 선택적 청구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소만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건데 근데 누가 여기 와서 또 과실 얘기를 하고 앉아있겠어. 그치?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과원납부 금원반환 청구의 모든 세팅이야. 이 안에서 맨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시험에서 이거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108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한번 봐봐. 이것 쪽이야 지금 이것 쪽. 이것 쪽인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취소 소송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돈 받는 이 순서잖아. 그치? 이 순서를 매겨줘야 되는 거잖아. 순서를 이렇게 매겨줘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저 취소 소송에서 있지. 구성요건적 효력,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다 라는 얘기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뭐지? 형성력이잖아. 형성력. 근데 판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야? 확정됐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냥 1심 법원에 종국 판결 하나 나왔다고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지. 확정됐을 때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 뭐라고 하고 있냐? 10조는 취소 소송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거를 이제 병합하는 거야 이제부터. 부가처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한 번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위법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됐어 안 됐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그 시점에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잖아. 이걸 동시에 지금 선고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그러면 저 구성요건적 효력 제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고 치게 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0번 기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취소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합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0번 기각인데 뭐 이딴 식의 병합을 인정을 하고 있냐 이거야. 안 될 걸 왜 100% 안 되는 거를 왜 병합해서 같이 하라고 하냐 이거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 경우에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인정되는 게 맞고 10조가 얘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이런 상황이 포함되는 게 맞고 관련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면 충분한 거지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10조의 입법 취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10조가. 원래는 확정이 돼야만 효력이 소멸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건데 요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판결 선고할 때 취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선고하면서 이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하라 이렇게 동시에 전부 판결 내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다 이거야. 10조의 의미가.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병합을 안 했다면
했다면, 병합을 안 했다면 원래는 순서를 매겨서 취송을 먼저 제기하고 승소하고 확정돼서 효력 발생시키고 구성요건적 효력 방어막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 민사소송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바로 10조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관련 청구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그런 의미다 이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인류형 부분에서 병합시켜서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 청구까지, 이송병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첫 추변, 판결의 효력, 여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그래서 소송을 좀 마치는 걸로, 소송 마치는 건 안 되겠구나. 이번 주 안에 소송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